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게 경기 사이클 이야기인데요. 경제 사이클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마이크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원 다 마이크를 꺼주시죠. 네. 네. 네, 됐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경기 사이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봐서 자본주의 경제 또는 시장 경제에 존재하는 세 가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 사이클은 바로 건설 투자 순환입니다. 건설 투자 순환의 주기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본다면 일단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1980년대 후반의 고점, 그리고 2000년대 후반의 고점,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 중인 걸 보면 좀 짧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긴 경우에는 20년 정도 주기가 이어지는 사이클이고요. 이 사이클을 발견하신 분이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쿠즈네츠 사이클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또는 이런 시장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 사이클이 바로 쿠즈네츠 사이클 또는 건설 투자 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건설 투자 순환이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사이클을 기록을 하는데 그런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사이클을 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화면 이제 잘 보이시죠? 예,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15년에서 20년짜리 순환의 절반 정도, 8에서 10년 정도의 순환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바로 그 유명한 설비 투자 순환 또는 신용 팽창 순환이라고 보이고 또는 주글러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글러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주글러 순환 말고 또 주글러 순환 사이에 또 짧게 4년에서 3년 혹은 5년 정도의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이게 재고순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안 좋은데 은행들 망하면서 은행의 신용팽창 사이클이 박살났고 여기에다가 2000년대 후반에 발생했었던 상품시장의 버블로 인해 가지고 공급 과잉 그리고 기업들의 지나친 재고 비축 이런 게 파국을 이끌어냈던 순환이에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환은 부동산 순환 그리고 부동산 순환 사이에 여러 가지 순환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의문이 나옵니다. 왜 부동산 순환은 이렇게 긴 사이클을 가지게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착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주에 걸리는 시차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분양 공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분양 공고를 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분양 최근에 가점제이든 추첨제이든 가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돈도 넣고 뭐 추첨도 하고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양 공고에서부터 입주까지 이어진 시간이 2년 6개월 정도 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과거에 개발됐었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5년, 길면 11년 정도 개발에서부터 입주까지의 시차가 존재해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긴 사이클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왕창 지어졌던 신도시들이나 새로운 택지들이 경기가 악화될 때 입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의 사이클들을 급격히 순환을 시켜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경기 사이클의 고점이 언제냐를 둘러싸고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띄워져 있는 그림을 하나 보시겠어요? 지금 띄워져 있는 그림은 바로 파란 선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죠. 그리고 빨간 선이 뭐냐면 주거용 건축물 착공이라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즉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을 짓게 될 때 착공, 땅을 파는 게 착공이잖아요.
착공에서부터 이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파란 선이 상승하면 빨간 선이 곧 그 뒤를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들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길고 한 번의 사이클들이 형성되면 10에서 15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때 즉각적으로 착공이 증가하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때는 또 즉각적으로 공급도 줄어들었는가? 결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유연함이 있었던 셈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바로 그게 택촉법 때문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법이 되겠죠. 1982년 5공화국 때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사회 곳곳에 또는 전국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신도시, 그러니까 제 고향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신도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달성공단이 존재하는 지역들, 그리고 더 나가서 수성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존재하는 칠곡이라든가 이런 데 존재하는 거대한 뉴타운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만들 때 대부분 택조법을 여기서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택조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택지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냥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그냥 토지를 수용해버리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1980년대 그 섯을 풀었던 시절에 누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LH공사, 이전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개발했던 어마어마한 택지들이 존재하는 나라였고요. 그와 같은 택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 집값이 상승하면 즉각적인 착공이 가능했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땅은 적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좁은 땅 속에서도 집을 지을 땅들은 꽤 많았다. 그래서 제 고향인 대구라든가 제 마님 고향인 광주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도심은 낡고 밤에 껌껌해서 무서워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동네인 반면 시외곽으로 가면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가장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있는 도심의 재개발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거기에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냐면 땅이라든가 임야라든가 혹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 주변의 도시 외곽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들을 펼쳤던 게 한국의 80년대 신도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노태우 정권 때 국민주택 200만 호 건설 또는 대규모 택지 공급들이 가능했던 게 이와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도 서울 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구도심, 특히 종로라든가 창신동, 숭인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금방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고향 대구로 이야기하자면 대구역 근처에 있는 그 밤에 지나다니기 무서운 동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의 특징은 도심에는 우중충한 건물들 아니면 아주 높은 고층 건물, 그리고 시외곽으로 가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죠. 바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기업들 중에서 이 건설 또는 토지 이쪽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LH공사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서 LH공사를 만들었죠. 랜드 앤드 하우징 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름 끝내주죠. 참고로 이 회사는 어디냐면 진주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LH공사가 어마어마한 택지들을 공급해주는 동안에는 우리나라는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고 집값이 오르면 그냥 왕창 집을 공급해주고 반대로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탄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서 무너지고 말았죠. 앞에 있었던 그림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보세요. 파란 선, 주택가격 상승률은 급등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주택 공급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주거용 건축물 착공은 올해 2020년 최근이 되어서야 간신히 늘어나고 있지 지난 4년간 2016, 17, 18, 19, 20 거의 5년에서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다음 그림이 되겠습니다. 빨간 막대가 뭐냐 하면 택지 개발 및 공급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정부가
택지를 개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개발된 택지들이 언제냐? 집중적으로 개발된 시기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빨간막대가 언제 집중됐죠? 이게 2004년부터 2010년. 아하, 2기 신도시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기 신도시에 개발됐던 택지들이 언제 착공이 이루어졌다? 2010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이른바 하우징 푸어 사태 벌어졌잖아요. 하우스 푸어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우스 푸어 사태가 벌어지는 시기에 택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 이전에 2기 신도시 때 잔뜩 개발됐던 LH공사가 개발했던 택지들을 2015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차를 두고 이때 개발됐던 택지들은 이제 대략 다 건물을 지어버린 거죠. 그리고 2010년부터 시작됐던 지속적인 택지 개발의 중단 사태가 지금 착공의 감소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물론 2018년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다시 3기 신도시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 개발에 걸리는 시차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택지 공급,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착공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서 한국건설산업협회, 건산연이라고 하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된 2021년 부동산 경기 전망 보고서를 봤더니 최근에 택지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게 착공 그리고 입주로 연결되는 데 걸리는 시차는 옛날보다 더 늦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택지 개발을 늘리더라도 그게 건축물의 착공으로 연결되는 시차가 왜 발생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금방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경기가 나쁠 때는 아무래도 택지를 많이 개발해 놓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즉각적으로 집을 짓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고, 특히 민간 쪽에서의 참여가 부진한 면이 있겠죠. 두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사회적 갈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전부 다 택지로 지정해 가지고 싹 토지를 밀고 거기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건물을 올린다고 그럴 때 거기에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 입장에서 나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다, 또는 나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죠? 저는 지금 하남 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남 교산지구 같은 지역들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늦어지고 있었는가? 물론 옆에 산이 있었다는 게 제일 크죠. 근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가 예전 우리 선조님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오래 살고 있던 지역들, 다시 말씀드려서 발굴 문화재의 출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잠실이라든가 서울 시내를 보세요. 잠실이라든가 목동, 상계동 같은 이른바 서울 시내 내의 신도시들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전부 다 범람원이었어요. 범람원이 뭐냐? 산 바로 밑에 존재하고 있어서 강과 토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그래서 홍수가 들면 전부 다 강으로 바뀌어버리는 저습지들 혹은 습지에 해당되는 성격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마곡지구죠. 결국 마곡지구, 목동, 상계동, 잠실섬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유적이 적었던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잠실은 좀 논외인데요. 잠실을 개발할 당시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낼 때 거기서 수많은 인골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적 인골이냐? 사람들의 뼈냐? 백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잠실 섬에서 동쪽쪽으로 검단산 밑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이 그 유명한 예전 하남 위례성이 존재했던 백제의 수도가 위치했던 곳으로 짐작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토성들, 몽촌토성이냐 혹은 다른 지역이냐를 둘러싸고서 백제 위례성의 원래 거주지 또는 원래 본거지들을 둘러싼 논쟁이 수많은 역사학자들 사이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거기를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잘 들려요? 그래서 모바일 태블릿에 안 들리시는 분은 설정 바꿔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결국 뭔 말을 하냐 하면 뭔 말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더 좋은 나라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하게. 택조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밀어버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효율성만 추구하는 거지 사람들 개개인의 취향, 선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런 토지개발 과정들은 어떻게 본다면 민주화된 나라, 선진적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지금 급격히 감소했던 택지 개발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택지 개발이 앞으로 주택 공급의 증가로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지정됐던 우리나라의 3기 신도시가 과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난 16, 17, 18, 19년 동안 이루어졌던 4년간의 주택 공급의 감소를 상쇄시키기에 적절한 물량이냐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쪽입니다. 결국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저희 전망은 벌써 답이 나온 셈이죠. 예, 경기가 아주 심하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라면 부동산 시장의 여건은 최근에 지속됐던 가파른 공급 감소 속에서 신축 주택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 즉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흐름이 2021년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이 됐다니까 너무 다행인데요. 또 하나 볼까요? 자, 그러면 방금 전 우리나라의 3기 신도시가 지금 개발 중인데 2기 신도시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2기 신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파란색 기스가 생겼는지 모르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개발 기간 나와 있죠. 성남 판교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죠,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게 가능하군요. 네. 네, 마우스로 보여주면 되죠. 이야기를 하자면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한 2기 신도시들의 개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주택 건설은 29,000가구, 성남 판교가 굉장히 저밀도죠. 정말 좋습니다. 단독주택도 많고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단지죠. 자, 이 단지의 개발 기간 보십시오. 언제 시작했다? 2003년 개발이 처음 시작됐고요.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가 2017년, 무려 몇 년 걸렸다? 14년 걸렸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 이 신도시 건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 최초 입주. 그러니까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신도시 개발의 어떤 이점들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초 입주가 언제였냐면 2003년 최초 개발이 시작돼서 입주에 걸린 시간이 5년이 넘었다. 만 5년이 훨씬 더 걸렸다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다라는 건데, 이것조차도 신속한 표현에 속했습니다. 인천 검담 봐주시겠어요? 무려 7만 호의 공급이 있는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2기 신도시 중에서는 화성 동탄2에 이어서 가장 많은 인구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 검단인데요. 2009년 시작됐잖아요, 개발이. 근데 최초 입주가 얼마냐면 20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놓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기 신도시를 지금 만들어서 주택시장의 현재 공급 부족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고, 거꾸로 자칫하면 걱정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주르륵 입주하는 시기들, 그 최초 입주하는 시기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김포 한강, 화성 동탄, 그리고 광교, 양주 옥정, 위례 이렇게 전부 다 입주할 때가 하우스푸어 사태 때 입주가 시작됐어요. 결국 경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이 너무 급등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열심히 착공해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이 풀려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그리고 정작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어려움에 처하는 시기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이클을 이루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하남 교산이라든가 인천 계양 그리고 고향의 창릉 같은 2기 아니 죄송합니다. 3기 신도시의 개발들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사이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요인이고 그쪽 시장의 사이클들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 토지보상금이 엄청 풀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거용 건축물 착공의 흐름들을 자세히 한번 펼쳐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2001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거용 건축물 착공 연간입니다. 연간 착공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2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있을 때가 그때가 착공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다. 그리고 그 물량들이 2기 신도시 물량들이 대거 해결되거나 혹은 미분양 문제가 벌어지면서 착공들이 지체되는 시기, 그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신규 착공이 4년 연속 감소 중이다. 2020년은 저보다 더 줄었겠죠. 2019년보다 이제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놓고 본다면 저는 뭐다? 2015년 이후에 착공 물량 감소가 향후 수년간 주택 공급의 감소로 연결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부의 택지 개발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결국 민간의 착공인데 민간의 택지 개발은 어려워지고 있죠.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3단 콤보를 맞추면서 재건축 재개발 쪽에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결국 공급은 빨라야 아까 이야기했죠. 2018년에 3기 신도시 지정이 됐으니까 판교급으로 신속하게 지정되고 사업이 추진되며 재정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2023년 이후에나 공급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임대차 3법입니다. 뭐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약갱신을 하게 될 때 전세 가격을 5% 이내에서 올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여러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신고를 한다. 등등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이 지난 8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 중이죠. 자, 그런데 이 법의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세 시장이 안 그래도 상당히 불균형이 심한 시장인데 이 불균형이 심한 전세 시장을 뒤흔들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빨간 선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빨간 선, 차트에 빨간 선을 봐주십시오.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는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나라다. 왜 그럴까? 이제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는 전세가 지금 멸종되는 중이었다는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 쉬운 여건, 전세가 임대차 시장에서 이제 비주류가 되고 있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임대차 3법이 가세하면서 임대차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은 좋은 법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법은 두 가지의 문제를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의 유동성이 약화되겠죠.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지 전까지는 적어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계약갱신을 시킨다 하더라도 5% 이내에서만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격도 마음대로 인상 못하고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팔기도 어려운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어려워졌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불편한 법이 됐죠. 그러면 전세를 공급해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선택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 자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낸다.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래서 요새 인테리어 시장이 그렇게 난리 아니겠습니까? 전세 줬던 집에 주인들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보니까 전세용 인테리어 했던 거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집주인들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온 아파트 천지가 드릴 부르는 소리로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월세로 전환하겠죠. 세입자가 나가기만 하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리려는 그런 수요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우리의 현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이전에 훨씬 더 빨리 넘어섰어야 돼요. 대략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2010년 전후해서 한국에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를 절반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까지 무려 10년이나 지연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세종시랑 혁신도시 개발한 것 때문에 서울 살던 사람, 경기도 살던 사람들, 인천 살던 사람들을 지방으로 내려다 보내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도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로막았습니다만 혁신도시 개발이 일단락되고 세종시로의 인구 이동이 일단락되는 순간 다시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재개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던 전세난의 뒤에는 임대차법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가 전체 우리나라 사회 내에서 본다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자체가 혁신도시 개발 정도로는 막을 수 없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 요인이 바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세 번째 요인이 되겠죠. 바로 2020년 인구 센서스 지금 하고 있죠. 이거 나오고 나면 더욱더 자세히 밝혀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세는 날이 갈수록 희소해지고 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주색 부분이 전세입니다. 이 전세가 2020년만 하더라도 얼마였냐면 10명 중에 3명이 전세 살았다. 옛날에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압도적인 다수였죠. 그러나 이 그림의 흐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2015년, 2016년이 되면 이게 비중이 얼마까지 주냐면 15%까지 줄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임대차 시장이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재편 중이었던 셈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다 임대차 3법까지 가세했다. 결국 첫 번째 임대차 3법, 두 번째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세 번째 전세의 자연스러운 멸종 흐름 속에서 이번에 나타난 제도적 변화까지 가세를 하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임대 시장 또는 구조적인 시장의 여건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나타날 것인가? 정말 주거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수도권의 지역별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지난 2010년부터 그러니까 만 10년에 걸쳐서 조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오피스텔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약간 여류에 처해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월세죠. 자, 그런데 이 월세 이율이 얼마냐? 가장 낮다는 공실의 리스크가 낮으니까 낮죠. 서울이 임대 수익률이 얼마냐? 보면 4% 후반. 경기도가 5% 초반. 인천이 6% 초반입니다. 뭘 뜻하냐?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내에 상당히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전세야말로 최근 들어서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들 여러 가지까지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로 살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 비용들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제 앞으로 전세가 사라지는 세상이 왔다라면 자가 아니면 죄다 월세인데 월세의 이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 후반이라면 이거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오피스텔을 비롯한 이런 월세 전용의 이런 주거 형태들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관리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가 다른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싼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단지 하나가 몇백 명,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일당 돌아가게 되는 그 관리비들의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세나 월세도 있긴 합니다만 아파트 거주자의 상당 부분이 자가 거주자입니다.
여러분, 자가거주자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주인의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여기에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내가 여기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 아파트 경비 또는 아파트에 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단합해서 이 관리업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감사를 통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가 대부분인 유형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관리비가 비싸다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행동하죠? 이사 가버립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결국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주거의 여러 관리비들 문제들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킵니다. 참고로 제가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주차까지 해가지고 월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 2명 겨우 앉을 만한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 관리비가 얼마냐면 7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월세만 보면 안 돼요. 하세요. 이러면 되죠. 예, 그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조교님이 도와주셨어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결국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 내에 이번 임대차 3법 그리고 주택시장에서의 신규주택 공급 부족 같은 사태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벌어질 일이 이제 대략 짐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전세 가격 상승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다시 말해서 갭 투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 같아서 그게 저희들은 제일 걱정입니다. 갭 투자 시장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인기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건 부자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비인기 지역에 갭이 적은 저가 아파트들이 급등하게 되면 그 아파트를 매집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경제 내에 상대적으로 소득의 여유가 있고 협상력이 낮으신 분들이 그걸 사게 되거든요. 예, 영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자들이 쥐고 흔들고 부자들의 부동산, 그들만의 리그 시장이 움직이는 건 경제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배가 아플 뿐이지. 근데 서민들의 주거 형태 또는 중산층의 주거 형태가 되는 저가 아파트 또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 바로 임대차법의 타이밍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싶었다면 저는 2023년에 개정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 거죠. 왜? 그때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이 존재하다. 정책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입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관련해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경제 내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시장 내에 신축의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서울, 경기, 인천인데 이 데이터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만 하더라도 한 4만 4천 호 입주하던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4만 1천 호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서 내년은 19,000호 정도, 내후년 2022년에는 10,000호, 12,000호 정도, 그리고 2023년에는 그보다도 더 적은 10,000호 밑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일단 전망입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는 훨씬 더 땅이 넓죠. 택지가 많습니다. 인구는 서울이랑 비슷할지 모르지만 택지 규모가 넓으니까 이 지역은 신축의 공급이 많았던 시장인데 2019년 12만 호, 2020년 올해죠. 9만 호.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죠? 21년 8만 호, 22년 6만 호 이렇게 줄어듭니다. 유일한 희망은 인천이죠. 인천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2년부터 다시 입주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임대차 3법에 따르는 전세에서의 월세 전환, 그리고 전세의 거주 선택지로서의 매력 상승, 전세 공급의 감소라는 현상 뒤에 입주 물량의 감소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2020년 하반기에 벌어졌던 일들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쪽이 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고가보다는 저가 부동산이 오르는, 핵심 지역보다 주변 지역이 오르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은 7년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울 것 같다. 두 번째, 2018년과 2020년 두 해만 10% 상승했는데 이제 2021년 또 두 자릿수의 상승 가능성들이 부각되는 것 같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임대차 3법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교수님, 다음번 정점은 언제일까요? 모르죠, 이거.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빠르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몇 년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정도 요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금리가 급등하면 아무리 부동산 시장 좋아도 힘들어지죠.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 또 2008년 모두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치고, 이거 실질 가격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거예요. 실질 가격 기준으로 인해서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는 시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저때가 고금리 시대였어요. 대표적인 게 1990년 같은 경우는 금리 한때 16%까지, 회사채 금리긴 합니다만 16%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2006년, 2008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는 가운데 불황이 닥쳤고 그 불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했죠. 그래서 물가도 급등하고 막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떠나가는 외국인 자금을 잡아놓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무려 5.25%까지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들이 8%, 9%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시기들일 때 부동산이 어려워져.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그렇게 오를 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가 0.5%인데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가 0%인데 우리 과연 금리를 옛날처럼 5%, 10%씩 올릴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내후년에는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되지 인상되기는 진짜 어려운 시기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잡힌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죠. 1990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고점이 출현했던 이유는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 그리고 제 고향 같은 경우는 수성구, 시지, 그리고 칠곡 같은 지역에 어마어마한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택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제 세 번째가 걱정거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게 되는 이유 세 번째, 자, 금리, 공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절대적인 가격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를 낼 때 한 해에 실질 부동산 가격 지수가 10몇 %씩 오르는 시기, 여기 보이시나요? 수직 상승하는 시기가 출현하고 부동산이 그 뒤로 버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투기가 가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 가격이 이 정도,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연간 금리, 물가 상승률을 차감하고도 10몇 %씩 오르는 시기가 1년, 2년 이어진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리스크한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어떤가? 2018년 여기, 그리고 2020년 지금 여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까지 수직 상승한다면, 가파른 상승, 연간 10% 이상의 상승이 연속된다면 이건 가격 메릿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현재 가계의 소득으로 이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레벨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 결정 요인 세 가지 중에서 앞에 두 가지, 금리와 공급 요인은 문제가 없는데 절대 가격 메릿은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왔죠. 금리랑 주택 공급의 상승 요인을 생각하면
2023년 전후를 예상하는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너무나 가파른 시기에는 그보다 땡겨질 수도 있으니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시기에는 쫓아가는 건 저는 이제 부담스러운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박사님, 정부가 이번에 전세 대책도 발표하고 얼마 전에 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연속 손상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냥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건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원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려면 경제를 망가뜨리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GDP 갭이 뭐냐면요. 경제의 생산 캐파와 실제 판매량의 차이입니다. 빨간 선이 밑에 내려갔다.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생산 능력보다 현재 팔리는 세일즈,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경제 내에 유휴 설비가 늘어난다. 유휴 설비가 늘어난다는 말은 실업자가 폭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제조업 공장 가동률입니다. 즉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만 대 생산하고 있냐? 70만 대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설비의 30%가 남아 돌고 있는데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들 과연 누가 뽑을 거냐? 취업 재수생이 삼수생 되고 장수생이 되는 세상이 올 때 경제가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인상하려면 그 후유증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를 급등시키기는 어려운 여건 아니냐? 이런 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가 갑작스럽게 나빠질 가능성은 없나?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쇼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사상 초유의 불황을 겪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이 뭐냐면 경기 동행지수. 경기 동행지수가 뭐냐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이 넘으면 호황, 여기 100이죠? 100이 넘으면 호황, 100 밑으로 가면 불황이라고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우리 얼마냐? 96까지 갔다가 회복 중이고 아직도 100 밑에 있어요. 뭘 의미하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왜? 경제가 나빠지니까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고 또 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임대차 3법 등이 가세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며 이게 실수요자들의 눈물을 먹으면 주택 매수로 연결되는 또는 갭 투자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빨간선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기가 다시 나빠질 것인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수많은 공포들 속에서도 아무튼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주가 지수들은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최근에 발표됐던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마이너스 4%, 내년 플러스 5%로 전부 다 경제의 V자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가 갑자기 나빠질 요인을 찾기는 난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없냐? 다시 말해서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쉬었던 것처럼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동반 폭락해버리고 이러면 이거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 적어 나와 있죠? 글로벌 하우징 마켓 인덱스입니다. 이게 어디서 누가 작성하는 거다? 여기 나와 있죠? IMF. 그리고 실질이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조정받았고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 12년부터 오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5년부터 올랐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시기보다는 약 한 2년 늦게 한국이 글로벌 추세를 따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끝부분 봐주시죠. 예, 코로나 쇼크가 터져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라는데 글로벌 부동산 가격 지수는 어떻죠? 날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경제를 살리는데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금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금리.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V자 회복할 것 같다. 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할 거 없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공급이 부족했죠. 왜? 2008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다음에 무서워서 집을 짓기가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을 많이 못 지었던 거죠. 그래서 10년여에 걸친 공급 부족, 우리는 5년 동안이지만 10년에 걸친 공급 부족, 사상 최저금리, 여기에다가 내년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 당국의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들, 또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이런 요인들이 가세하면서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자산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요인 같다. 그래도 주식에 비하면 부동산은 오른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주식 가격이 너무너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 부동산이 많이 올랐나? 이게 전 세계 국가별 지난 1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인데요. 제일 왼쪽 보시면 나오죠. 룩셈부르크. 근데 여기는 뭐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룩셈부르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이런 세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고요. 이 룩셈부르크를 왜 저희들은 계산해서 많이 제외하냐면 여기가 조세 회피 지처입니다. 네, 텍스 헤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법인을 차리면 법인세라든가 각종 세금들의 감면 혜택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펀드를 세울 때, 제가 국민연금에서 저는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어떤 펀드들을 하나 설정해서 부동산 펀드다 또는 여러 가지 펀드를 설정해서 투자를 할 때 아일랜드 아니면 룩셈부르크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의 특징이 뭐다? 법인세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역에다가 법인을 세우면 세금을 거의 대부분 감면해 주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다가 많이들 법인을 세우죠. 참고로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세금 감면 혜택이 높은 도시냐? 궁금하시죠?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잘 사는 거예요. 싱가포르 1인당 국민소득 7만 불인데 정말 싱가포르 사람들이 우리나라 3만 불 초반인 한국보다 2배 잘 사냐라고 물으면 다들 웃으실 거예요. 아니, 싱가포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싱가포르 사람들 살고 있는 걸 보면 잘 사는 건 맞지만 우리보다 2배씩 잘 산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헛수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죠. 뭐냐? 세금을 안 내니까 거기다가 각종 여러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법인, 그리고 그런 투자은행들이나 또는 부동산 회사, 헤지펀드들의 매니저들은 그 지역에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인당 연봉이, 기본 연봉이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인데 이런 사람들의 연봉들이 거기에 다 가세가 되니까 사회에,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싱가포르 사람들도 잘 살기는 하지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국가들의 어떤 CEO라든가 경영자들의 연봉들이 포함되는 순간 그 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포장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 회피 지역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아일랜드. 거기도 1인당 국민소득 7만 불. 또 대표적인 조세 회피 지역이 룩셈부르크라고 그랬죠. 거기에 조세 회피 지역의 특징답게 룩셈부르크 1인당 국민소득 11만 불. 그리고 싱가포르 7만 불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들, 특히 세금을 안 내는 도시국가들을 정상적인 나라라고 저는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나라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데가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필리핀,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체코, 칠레,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태국, 지금 태국 난리 났는데 러시아 등등이 되겠습니다. 결국 보면 어떤 나라 부동산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랐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알겠지만 유럽 재정위기 때 고생했던 나라들이 상당수다라는 걸 금방 발견하셨을 거예요. 즉 2012-13년 사이에 재정위기 터지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안 좋았던 시장이 최근에 역설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의 부동산 시장의 매수를 주도하는 세력은 어디냐? 연기금들입니다. 펜션 펀드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연기금들이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영역 봐주세요. 이게 아더스, 기타라고 되어 있죠. 기타가 뭐냐면 대체 자산입니다.
대체 자산이 뭐냐면 주식이나 빨간 선이 주식, 그리고 주황색 선이 채권인데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다른 투자의 영역들을 얼터너티브 에셋, 대체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자산을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가 뭘까요? 헤지 펀드. 그리고 사모펀드들, M&A 하는 펀드들 보셨죠? 세 번째가 커머디티, 상품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전 세계 연기금들이 상품 자산에 투자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여기가 이 자산들,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자산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무려 17%포인트나 뛰어오른 이 어마어마한 자산들은 대부분 부동산과 헤지펀드인데 최근에 헤지펀드 수익률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전 세계 연기금들이 채권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금리가 너무 낮아서 채권 투자의 비중을 옛날 30% 갖고 있던 걸 이렇게 줄이고 주식 투자의 비중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던 걸 최근 주식시장의 급등락 속에서 줄여왔다면 이 돈들이 전부 부동산 시장 들어오고 있고 그 부동산 시장에서 투입되는 돈들의 또 상당 부분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아파트,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컨도미니엄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임대 놓기 좋으니까. 단독주택 사서 임대 놓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감가상각도 빠릅니다. 각각 개별 호수들에 대한 가격 평가도 되게 어렵죠. 감정평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파트는 표준화되어 있고요. 또 대규모로 공급이 가능하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임대료 받는 것도 되게 쉽죠. 관리회사들을 지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 연유로 저도 그랬습니다만 국민연금 다닐 때 특히 저희는 어디를 그렇게 제일 많이 샀냐 하면 미국 리츠도, 그죠? 미국 리츠도 엄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 리츠 투자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일본 부동산이 그때 너무너무 싸서 일본 리츠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됐죠. 자,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실 타이밍입니다. 박사님, 우리나라 뭐 인구가 앞으로 준다는데 결혼을 이렇게 안 하고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까? 이거 잠깐 저러다가 이제 일본처럼 영영 맛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에 관한 답을 한 책이 있습니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2017년에 썼었는데요.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조금 더 데이터를 얻었기에 여러분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파란 선이 일본 동경 아파트, 맨션이라고 일본 애들이 부르는 거죠. 일본 맨션 가격의 상승인데 언제부터 오르는지 여러분 보시면 재밌죠. 2003년이 바닥이네요. 우리 뭐 토지 가격이 30년 빠졌네, 뭐 20년 빠졌네 그랬잖아요.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잃어버린 30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20년째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는 이래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그 뒤에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게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경 지역의 아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1년에서 2002년 정도 사이 고이즈미 정부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급등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정을 좀 받다가 2012년부터 다시 오르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2011년에 여기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수많은 단독주택들, 빌라들이 무너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했죠? 네, 철골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 아파트들은 어땠습니까? 예, 진도 9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왔는데도 안전한 지역들이 많았죠? 동경에 있는 아파트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일본 사람들도 단독주택 그렇게 좋아하던 일본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본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는 오사카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2대 도시는 요코하마고요. 3대 도시가 오사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한국의 1대 도시는 서울이고 2대 도시가 부산, 3대 도시가 예전엔 대구였는데 지금 어디니까 인천이죠. 그리고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인천이 곧 한국의 2대 도시가 될 거라는 그런 분들도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은 김해를 비롯한 또 울산 쪽으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아까 이야기했죠? 지방의 광역시들은 도심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할 때 외곽으로 나간다 이야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도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옆에 경산이라든가 시지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성서로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인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대구 주변의 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건 그거고 모든 우리나라의 대도시들 중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어디냐? 인천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까 특히 인천 검단의 신도시 입주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 데이터 보셨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인천이 3대 도시, 2대 도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오사카의 아파트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동경이 돌아서고 후행적으로 돌아서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03년, 2004년 정도 이때죠. 이때 나왔던 책들, 일본 책들을 살펴보면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된다는 책들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택 가격이 붕괴되는 가운데 도시의 삶을 혐오하며 지방으로 이주할 거다 뭐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지방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토지 가격의 폭락 속에서 재산 대부분을 계속 잃고 계셨을 거고요. 동경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1992년 역사적 고점보다는 아직 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국민연금 여기에 있었는데 이때 일본 리츠 투자를 굉장히 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뭐다? 일본이 인구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건 대도시랑 상관없는 이야기다. 왜?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 집중됐다면서요. 그죠? 이런 요인들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일본 부동산 가격은 왜 2003, 2004년부터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게 됐던가? 특히 동경에 이어 오사카까지 돌아섰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부터 제로금리였고요.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빨간 선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주택 공급입니다. 일본 전역의 주택 공급인데요. 10,000호입니다. 그래서 2016년 정도까지만 해도 일본의 주택 공급이 150만 호가 넘었어요. 야, 인구 1억짜리 나라에 하나에 주택 공급이 150만 호씩 나오면 뭐 주택 공급의 과잉이 뭐 말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택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그래도 100만 호가 넘었다는 건 너무 많았죠. 그게 언제부터 이제 일본의 주택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서 과거 수준의 3분의 1, 3분의 1은 아니지만 4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중반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택 공급이 감소한 다음부터 동경 아파트가 오르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급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이 이걸 잘 보여줬다. 일본 경제, 일본 부동산 시장이 왜 저렇게 망가졌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답이 나왔죠. 예, 그때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급등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금리 오르기는 어려우니까, 그죠? 뭐가 중요하다? 예,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언제냐? 두 번째, 절대적인 가격 레벨이 도저히 웬만한 사람의 소득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시기를 만나게 될 때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사실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최근 한 5, 6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급 부족인 것 같아요. 이 공급 부족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다. 두 번째, 여기에 최근 갑자기 2020년 코로나 쇼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본다.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안 그래도 희소했던 전세가 더욱더 희소한 세상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전세 가격의 상승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가로 가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고가 부동산보다는 중저가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저는 위험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왜? 네, 아까 이야기했죠? 10% 이상의 실질주택 가격의 상승이 1년, 2년 이상 이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투기 심리에 잡아먹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봤다. 대표적인 게 89년 그리고 2006년에서 8년이었다. 근데 지금도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제 전망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안 틀릴 것 같아서 더 걱정이다. 오늘 나온 전세 대책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좀 진작 공급을 미리 늘려놓고 임대차 3법을 하지. 임대차 3법 도입 후에 가격이 급등하니까 거기서 전세 공급 대책을 막 내놓는데 그게 그렇게 급격히 정말 십몇만 원씩 그렇게 나올 물량도 없어 보이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데이터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다. 세 번째, 다른 나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리스크는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딴 나라가 더 오를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2021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고가보다는 저가, 중저가 그리고 서울보다는 서울 이외의 지역들, 외곽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광역도시 쪽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지배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